니네 친정집 노인네 냄새나서 토 나와. 그 더러운 처갓집을 왜 자꾸 가자는 거야? 15년 결혼 생활에 모든 것을 바쳤건만 돌아온 건 짐승만도 못한 남편의 막말과 새파랗게 어린 후배년과의 더러운 불륜이었습니다. 잘난 아들이 여자 좀 만날 수 있지. 재수 없는 년 당장 짐 싸서 꺼져. 적반하장으로 며느리 탓만하며 큰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막말에 그동안 참고 살던 똑똑한 대기업 며느리의 진짜 무서운 본 모습이 깨어났습니다. 이 쓰레기 같은 배신자들을 돈 10원 한 푼 없이 길바닥에 내쫓아버린 시원한 복수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국내 굴지의 대기업 전략기획실 명함을 미련 없이 내려놓은 지도 벌써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시절 저는 밤을 새워가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백억 단위의 예산을 주무르던 회사 최고의 에이스였죠. 동기들 중에서도 가장 승진이 빨랐고 임원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던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남편은 같은 회사의 영업부에서 일하던 사내 커플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일하는 모습과 뜨거운 열정에 끌려 남부러울 것 없이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초반까지만 해도 우리는 매일 밤 야식을 먹으며 회사 일을 토론하던 완벽한 파트너였어요. 하지만 첫째 예린이를 낳고 제가 복직을 치열하게 고민하던 시기에 남편이 제 두 손을 꼭 잡으며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여보, 나는 당신이 우리 예린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당신 능력 아까운 건 나도 누구보다 잘 알지만 아이한테는 엄마가 세상의 전부잖아. 돈은 내가 내 한 몸 부서져라 뼈 빠지게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평생 호강시켜 줄게. 그 든든한 약속과 다정했던 눈빛을 저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화려했던 커리어를 포기하고 전업주부의 길을 기꺼이 선택했어요. 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남편의 내조와 육아에만 온전히 전념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스스로의 힘으로 대기업에 입사한 남편을 위해 저는 제 한 몸을 바쳐 헌신을 다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의 와이셔츠를 칼같이 다려놓고 정성껏 아침상을 차려내는 것이 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되었죠. 제 든든한 뒷바라지 덕분인지 남편은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며 빠르게 팀장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 가족의 삶은 남들이 보기엔 그저 완벽하고 평온한 그림 그 자체였지요. 적어도 불과 몇 달 전까지는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안 공기가 서서히 무겁고 싸늘하게 얼어붙기 시작했어요. 마치 따뜻했던 봄날에 갑자기 매서운 눈보라가 치는 것처럼 남편의 태도가 180도 차갑게 변해버린 겁니다. 퇴근길에 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오며 환하게 웃던 다정한 남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사소한 일에도 불같이 짜증을 내고 가족들을 짐짝 취급하는 낯선 남자만 이 집안에 덩그러니 나왔죠. 오늘도 남편은 도어락을 거칠게 열고 현관문을 쾅 닫으며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저와 함께 과일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보던 중학교 2학년 딸 예린이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 준영이가 반갑게 달려나갔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아빠 오늘 일찍 오셨네요. 아빠 엄청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목소리가 좁은 현관을 가득 채웠지만 남편의 반응은 그야말로 얼음장 같았습니다. 아, 좀 비켜. 아빠 피곤하니까 옷에 매달리지 좀 마. 너희들은 눈치도 없니? 남편은 자신을 반기는 아이들을 귀찮다는 듯이 쳐다보지도 않고 매몰차게 밀쳐냈습니다. 신나서 달려갔던 준영이의 어깨가 순식간에 축 처지는 것을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황급히 부엌에서 마른 행주로 손을 닦고 나가 남편의 무거운 서류 가방을 받아들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에서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어? 애들이 아빠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왜 불쌍한 애들한테 짜증을 내? 최대한 부드럽게 웃으며 조심스럽게 묻는 제 목소리에도 남편은 미간을 팍 찌푸리며 노골적으로 불쾌한 티를 냈습니다. 안 좋은 일은 무슨, 내가 밖에서 피 터지게 전쟁 치르면서 돈 벌어오면 집에서 조용히 쉬게라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대체 집구석이 왜 이렇게 매일 시끄러워? 당신은 집에서 편하게 종일 놀고 먹으면서 애들 예절 교육 하나 똑바로 안 시키고 대체 뭘 한 거야? 남편의 날카롭고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거실에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그 모진 말에 너무 놀라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얼굴만 쳐다보았죠. 예전 같으면 밖에서 스트레스를 받아도 제 얼굴을 보면 사르르 녹는다고 제 어깨에 기대어 투정을 부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놀고 먹는다니요. 새벽 6시에 일어나 남편 밥을 차리고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온갖 집안일을 쓸고 닦다 보면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는 저였습니다. 놀고 먹다니. 말을 왜 그런 식으로 섭섭하게 해? 당신 요새 많이 예민한 것 같은데 얼른 씻고 나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얼른 밥부터 먹자. 저는 애써 끓어오르는 서운함을 꾹 누르며 다정하게 식사를 권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 손길을 신경질적으로 탁 쳐내며 넥타이를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됐어. 밖에서 비싸고 맛있는 거 먹고 왔으니까 나 밥 먹는 걸로 귀찮게 굴지 마. 음식 냄새 역겨우니까 나한테 가까이 오지도 말고. 그리고 나 피곤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아무도 내 방에 들어오지 마. 그 매정한 말을 끝으로 남편은 쾅소리가 집안을 울릴 정도로 세게 안방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저와 두 아이만 덩그러니 남겨지고 말았네요. 굳게 닫힌 방문 너머로는 남편이 허리띠를 풀러 아무렇게나 집어 던지는 소리만 둔탁하게 들려왔습니다. 가장 화가 나는 건 곁에 있던 우리 예린이와 준영이가 이 참담한 상황을 고스란히 지켜봤다는 겁니다. 엄마, 아빠 요새 진짜 이상해.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저렇게 매일 짜증만 내. 아빠, 이제 우리 가족이 싫어진 거야? 눈물이 그그럭 맺힌 막내 준영이가 제 옷자락을 꽉 쥐며 불안하게 덜덜 떨며 물었습니다. 사춘기인 첫째 예린이도 팔짱을 낀 채 안방문을 매섭게 노려보며 뾰로통하게 한마디 거들었죠. 엄마는 바보야? 아빠가 저렇게 엄마를 식모 취급하고 무시하는데 왜 가만히 듣고만 있어? 아빠 요새 자기가 무슨 왕이라도 된 것처럼 굴잖아. 아이들의 날카로운 말에 제 가슴은 예리한 칼로 베이는 것처럼 찢어질 듯 아파왔습니다. 저는 애써 쓴웃음을 지으며 두 아이의 어깨를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착한 준영이가 뭘 잘못해. 예린이도 아빠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아빠가 요새 팀장 맡고 나서 회사 일이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잠시 예민하신 걸 거야. 엄마 아빠가 우리 예린이랑 준영이를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데 아이들을 다독여서 각자의 방으로 달래 들여보낸 뒤 저는 굳게 닫힌 안방문 앞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안에서는 불이 꺼지는 소리만 싸늘하게 들릴 뿐이었습니다. 대체 우리 부부에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죠. 제가 집안일을 소홀히 한 적도 없고 시댁 대소사를 나 몰라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의 잦은 호출과 무리한 시집살이 요구에도 군말 없이 웃으며 다 맞춰드렸으니까요.
정말 남편 말대로 팀장 승진 후 책임감이 무거워져서 밖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심해진 걸까요? 그렇다고 하기엔 아까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차갑고 경멸 어린 눈빛이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저를 평생을 약속한 아내가 아니라 집안에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하는 듯한 그 선민의식 가득한 표정 말입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몸살 기운만 있어도 밤새 안절부절 못하며 이마에 물수건을 갈아주던 다정한 남편이었습니다. 설거지하느라 제 손이 거칠어졌다며 백화점에서 비싼 핸드크림을 사와 매일 밤 손수 발라주던 사람이었는데 말이죠. 가슴 한구석에 커다란 바위 덩어리가 얹힌 것처럼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그저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으로서 느끼는 일시적인 중압감일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하루빨리 예전에 다정하고 따뜻했던 내 남편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억지로 제 자신을 세뇌하듯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칠흑 같은 밤이 깊어가도록 굳게 닫힌 안방문은 끝내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준비했지만 차갑게 식어버린 갈비찜을 식탁 위에 멍하니 바라보며 저는 홀로 어두운 부엌에 우두커니 섰습니다. 어디서부터 우리 가족의 완벽했던 평화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외롭고 쓸쓸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냉랭한 일주일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며 신경질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었죠. 저는 어떻게든 예전에 화목했던 분위기를 되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을 매일 새로 하고 피로회복제까지 꼼꼼히 챙겨 먹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눈빛과 짜증 섞인 한숨뿐이더군요. 그래도 저는 가장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런 거라며 스스로를 달래고 또 다독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침이었습니다. 다음 주가 바로 저희 친정아버지의 생신이셨거든요. 제가 대기업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아쉬워하시면서도 제 선택을 묵묵히 응원해 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평생을 비좁은 다세대 주택 근처에서 구멍가게를 하시며 저를 번듯하게 키워주신 고마운 분이시죠. 저는 아침 일찍부터 정성껏 끓인 전복죽을 쟁반에 담아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대자로 누워 천장이 떠나가라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탁자에 쟁반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여보, 자기야, 이제 그만 일어나서 아침 먹어. 제가 다정하게 어깨를 흔들자 남편이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눈을 떴습니다. 아침부터 왜 사람 잠을 깨우고 난리야. 내가 주말에는 제발 늦잠 좀 자게 냅두라고 했지. 신경질을 내며 이불을 푹 뒤집어 쓰는 남편의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여보, 다른 게 아니라 다음 주 주말 일정 물어보려고 그랬어. 다음 주 토요일이 우리 아빠 생신이시잖아. 친정 가서 가족들이랑 밥 한 끼 먹게 시간 좀 빼줘. 아빠가 김서방 온다고 벌써부터 동네 정육점에 한우까지 맞춰 놓으셨대.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덮고 있던 이불을 거칠게 걷어차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처갓집? 당신 제정신이야? 남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용한 안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아니, 왜 갑자기 소리를 질러? 생신인데 사위가 얼굴 비추는 건 당연한 도리잖아. 내가 뭐 거창하게 호잔치를 열자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먹자는데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야? 저도 모르게 서운한 목소리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코웃음을 치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군요. 당연한 도리. 내가 뼈 빠지게 일해서 당신네 집구석 용돈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도리는 차고 넘치게 했어.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주말에 거기까지 왜 가? 그리고 솔직히 말할까? 나 당신네 집 가는 거 정말 끔찍하게 싫어. 그 순간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두 귀를 의심하게 만들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다 쓰러져가는 낡은 아파트 구석에 박혀 있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고. 동네 입구부터 퀴퀴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비위상에서 밥이 넘어가겠어? 그 냄새나는 처갓집을 내가 대체 왜 가야 하냐고. 당신 혼자 애들 데리고 조용히 다녀와. 내 금쪽 같은 주말 뺏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저는 둔탁한 망치로 뒤통수를 3개 얻어맞은 것처럼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죠. 당신 방금 뭐라고 했어? 냄새나는 처갓집? 어떻게 장인어른 장모님 사시는 집을 두고 그런 천박한 소리를 해? 우리 부모님이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당신 우리 집 처음 인사 왔을 때 우리 부모님이 당신 혼자 컸다고 얼마나 안쓰러워하시면서 걷어주셨어. 사위사랑은 장모라면서 철마다 보약 지어 보내주시고 김치 담가 보내주신 은혜를 어떻게 그렇게 원수로 갚아?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소리치자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아, 귀찮게 진짜. 누가 보약 지어달랬어? 누가 김치 보내달라고 사정했냐고. 당신네 부모님이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안 달라서 바친 걸 왜 나한테 유세야? 나 대기업 팀장이야. 어디 가서 그딴 구질구질한 처갓집 있다고 말하는 것도 창피해 죽겠어. 그러니까 잔말 말고 당신 혼자 다녀오라고. 남편은 저를 벌레 보듯 혐오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고는 다시 침대에 벌러덩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이불을 덮어쓰고 벽을 향해 돌아 누워버리더군요. 저는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심정으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교만한 남편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려 딱이라도 올려붙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거실에서 조심스럽게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 또 화내. 문틈 사이로 불안한 눈빛을 한 우리 준영이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겁먹은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미친 듯이 끓어오르던 분노가 한순간에 멈칫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남편과 바닥을 구르며 싸우면 가장 상처받는 건 밖에서 듣고 있을 우리 가엾은 아이들일 테니까요. 저는 꽉 쥔 주먹을 부들부들 떨면서 애써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키며 저는 준영이를 향해 간신히 억지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아빠가 요새 회사가 많이 바빠서 주말에 좀 쉬고 싶으신가 봐. 우리 준영이는 거실에 나가서 텔레비전 보고 있어. 엄마가 금방 맛있는 간식 만들어줄게. 아이를 거실로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안방문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침대 위에서 얄밉게 미동도 하지 않는 남편의 넓은 등이 오늘따라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제 모든 것을 포기하며 헌신했던 남자가 겨우 이 정도 밑바닥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입니까? 나를 무시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어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까지 모욕하는 건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스라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홀로 어두운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부시게 화창한 주말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끝을 알 수 없는 처절한 어둠만이 짙게 깔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며 환하게 웃으시던 친정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떠올라 싱크대 앞에 서서 소리 없이 뜨거운 눈물만 뚝뚝 흘렸습니다.
이 지옥 같은 슬픔과 비참함을 오롯이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나도 원망스러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눈물을 머금고 두 아이만 데리고 친정아버지의 생일잔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잔치라고 해봐야 친정 식구들끼리 모여 조촐하게 고기를 구워 먹는 자리였지만 제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죠. 주인공이신 아버지는 불판에 고기를 올리시면서도 자꾸만 식당 문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우리 김서방은 아직도 안 오나? 차가 많이 막히는 모양이네. 아버지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으실 때마다 제 가슴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빠. 갑자기 회사에 급한 비상사태가 생겨서 주말 특근하러 갔어요. 어제 늦게까지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색이 된 얼굴로 억지 거짓말을 늘어놓는 제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이고, 대기업 팀장이라 바쁘긴 참 바쁜가 보네. 그래도 밥은 제때 챙겨 먹고 일해야 할 텐데 참 아쉽다. 우리 사위 먹이려고 특별히 좋은 한우로 빼달라고 부탁한 건데. 아버지는 본인의 생일날 사위가 오지 않은 서운함은 내색조차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일할 사위를 먼저 걱정하시며 고기 한 점을 제 앞접시에 올려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고기를 씹으며 저는 속으로 피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냄새나는 처갓집이라며 제 부모님을 끔찍하게 모욕하던 남편의 그 서늘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도무지 밥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무거운 발걸음으로 잔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니 거실은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남편이 배달시켜 먹은 치킨 뼈와 피자, 상자가 거실 한가운데 널브러져 역겨운 기름 냄새를 풍기고 있었죠. 처갓집을 비위 상한다며 깎아내리던 사람이 정작 자기는 돼지우리 같은 꼴을 해놓고 소파에 파묻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 한심한 꼴을 보니 헛웃음이 다 튀어나오더군요. 한숨을 푹 내쉬며 쓰레기를 치우려고 비닐봉지를 집어드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요란한 진동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죠. 화면을 확인해 보니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습니다. 평소에도 하루가 멀다고 전화를 걸어 시시콜콜 간섭하시던 분이라 저는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하고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네, 어머님. 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롭고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너는 대체 집구석에서 뭘 처먹고 돌아다니길래 애비밥도 안 챙기고 밖으로 나돌아.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호통에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무슨 말이긴 무슨 말이야. 방금 우리 아들이랑 통화했는데 배고파서 혼자 식어 빠진 배달 음식 쪼가리 시켜 먹었다고 하더라. 하늘 같은 서방님은 굶고 있는데 여편니가 친정 식구들이랑 고기 구워 먹으니 목구멍으로 쑥쑥 잘도 넘어가디. 시어머니의 억지스러운 막말에 저는 기가 막혀서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를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이셨잖아요. 남편이 피곤하다고 못 간다고 해서 저 혼자 애들 데리고 다녀온 거라고요. 아침에 갈비찜에 전복죽까지 싹 다 차려놓고 나갔는데 그 사람이 안 먹고 배달 음식을 시킨 걸 저보고 어떡하라고 이러세요. 제가 억울한 마음에 또박또박 대꾸하자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게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이고 참나. 대기업 팀장인 우리 아들이 밖에서 얼마나 뼈 빠지게 고생하는 줄이나 알고 떠들어. 너는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놀고 먹는 주제에 남편 수발 하나 제대로 못 들어서 그 귀한 내 아들을 굶겨? 어디서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꾸야 괘씸하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내 친정 애비 생일이 대수니? 남편이 피곤하다면 옆에서 다리라도 주무르면서 조용히 내조를 해야지 그깟 친정 갈 궁리나 하고 자빠졌어. 시어머니의 폭언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너 똑바로 들어.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니까 기고만장해서 꼬리치는 년들이 한둘이 아니야. 네가 집구석에서 이따위로 지질이 궁상맞게 구는데 우리 아들이 밖으로 안 돌고 배기겠어? 남자는 바깥일 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서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는 거야. 여편네가 얼마나 못나게 굴고 남편 기를 팍팍 죽였으면 애가 피곤하다고 집에서 잠만 자겠냐고. 다 네가 칠칠 맞게 남편 단속 못하고 애들 교육 똑바로 안 시킨 탓인 줄 알아. 그리고 너 계속 우리 귀한 아들 피곤하게 굴 거면 당장 짐 싸서 내 그 냄새나는 친정으로 꺼져. 어디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앞길을 막으려고 들어. 시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전화를 뚝 끊어버렸지만 저는 전화기를 귀에 댄 채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머릿속에서 엉켜있던 복잡한 실타래가 한순간에 탁 풀리면서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마주한 기분이었죠. 냄새나는 친정. 남편이 아침에 제게 내뱉었던 그 끔찍한 모욕이 시어머니의 입에서도 똑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최근 들어 유독 저를 무시하고 툭하면 화를 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끊임없이 남편의 비뚤어진 선민의식을 부추기고 계셨던 거예요. 사실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한없이 작고 쩔쩔매시던 분이었습니다. 아들보다 직급도 높고 똑똑한 대기업 며느리 얻었다며 동네방네 자랑하시고 혹시라도 제가 자기 아들 무시할까봐 눈치만 보셨죠. 제가 명절에 내려가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시려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화려한 커리어를 포기하고 전업주부로 주저앉자마자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거기다 남편이 승진을 거듭하며 연봉이 오르자 시어머니의 태도도 서서히 오만하게 바뀌기 시작했던 거였죠. 자신의 아들이 마치 세상의 왕이라도 된 것처럼 착각하며 저를 아들의 비서나 하녀쯤으로 여기고 계셨어요. 그 모자는 처음부터 저와 제 친정 가족을 진심으로 존중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저 제가 잘 나갈 때는 납작 엎드려 눈치를 보다가 제가 가정을 위해 날개를 꺾고 헌신하자 본색을 흉측하게 드러낸 것뿐입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던 제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툭 떨어졌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덩어리가 울컥 치밀어 올랐죠. 소파에서 태평하게 입을 벌리고 자는 남편의 얼굴을 물끄러미 노려보았습니다. 내 모든 청춘과 능력을 바쳐서 뒷바라지해 준 대가가 고작 이런 멸시와 조롱이라니요. 나를 무시하는 건 100번 양보해서 참을 수 있어도 평생 고생만 하신 내 부모님을 짓밟고 나를 식모 취급하는 이 치욕스러운 상황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폭언이 폭풍처럼 휩쓸고 간 거실 한가운데서 저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자는 바깥일 하느라 스트레스 받으면 밖에서 바람 좀 피울 수도 있다는 시어머니의 그 황당한 망언이 제 귓가에 끈질기게 맴돌았거든요. 평범한 시어머니라면 며느리 앞에서 절대 입에 담지 못할 그 끔찍한 말이 단순한 말실수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서늘한 직감이 제 척추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과거 국내 최고 대기업의 전략기획실에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며 에이스로 불렸던 제 본능이 격렬하게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수상하고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그 비정상적인 짜증과 가족을 피하는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는 절대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나 권태기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 봉투를 치우는 대신 소파에서 코를 골며 골아떨어진 남편의 양복 마이부터 조심스럽게 집어들었습니다. 옷감에 코를 가져다 대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옷깃에서는 제가 단 한 번도 사용해 본 적 없는 아주 짙고 노골적인 장미 향수 냄새가 역겹게 진동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심장이 귓가에서 뛰는 것처럼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꽉 움켜쥐고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꼬리가 길면 언젠가는 반드시 밟히는 법입니다. 저는 그날 밤 남편이 안방에서 깊이 잠든 틈을 타서 차 열쇠를 들고 조용히 아파트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남편 차에 올라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빼서 제 노트북에 연결하는 제 손끝은 형편없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죠. 제발 내 불길한 예감이 틀렸기를 속으로 수백 번 기도하며 수십 개의 영상 파일을 하나하나 넘겨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어이 열어서는 안 될 끔찍한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남편이 웬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손을 잡고 조수석에 올라타는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마누라한테는 뭐라고 핑계 잘 대고 나왔어? 새된 목소리로 콧소리를 잔뜩 내며 앵기는 여자의 질문에 남편은 아주 징그럽게 낄낄거리며 대답하더군요. 당연하지. 우리 유리가 이렇게 보고 싶다는데 처갓집 나부랭이가 대수야. 냄새나는 그 집구석 핑계대고 빠져나오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우리 예쁜 유리가 오빠 뽀뽀 한번 해줄까? 아 몰라. 오빠는 진짜 능구렁이 같아. 빨리 출발이나 해. 나 오늘 스테이크 먹고 싶단 말이야. 블랙박스 스피커를 타고 흘러나오는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역류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와 아이들에게는 일에 치여 피곤하다며 온갖 짜증을 내고 소리를 지르던 그 더러운 입이었습니다. 그 입으로 낯선 여자에게는 온갖 달콤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늘어놓으며 아양을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의 정체는 블랙박스 영상 몇 개를 더 확인하자마자 허무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밝혀졌습니다. 유리야, 이번 프로젝트만 무사히 끝나면 오빠가 우리 유리 과장으로 팍팍 밀어줄게. 인사고가 권한 있는 팀장 자리가 이럴 때 좋은 거 아니겠어. 남편과 같은 영업본부에서 일하는 까마득한 후배인 이유리 대리였습니다. 남편이 팀장으로 승진한 직후부터 무려 1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두 사람은 제 눈을 철저히 속이고 더러운 짓거리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안방으로 쳐들어가서 그 인간의 싸대기를 올려붙이고 집안을 다 뒤엎어버리고 싶은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머리카락을 다 쥐어뜯어버리고 시댁으로 쫓아가 상을 엎어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전략기획실 출신인 저는 섣부른 감정 폭발이 실전에서 얼마나 멍청하고 불리하게 작용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성을 잃고 어설프게 따지고 들었다가는 남편이 온갖 핑계를 대며 블랙박스와 카드 내역 같은 증거를 싹 다 인멸해버릴 것이 뻔했으니까요. 저는 끓어오르는 피눈물을 차가운 이성으로 짓누르며 남편의 카드 명세서 내역을 남몰래 빼내어 전부 엑셀 파일로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날짜와 시간 그리고 결제 금액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분류하고 블랙박스 영상에 기록된 차량의 동선과 하나하나 치밀하게 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죠. 제가 남편이 야근하는 줄 알고 철석같이 믿으며
혼자서 애들 재우고 전복죽을 끓이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은 강남의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그 어린 후배년과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썰며 고급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비상사태가 터져서 주말 특근을 간다며 저희 친정아버지 생일마저 매몰차게 거절했던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남편은 교외의 으리으리한 5성급 호텔에서 그 여자와 뒹굴며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있었던 겁니다. 명세서에 빼곡하게 찍힌 고급 호텔 결제 내역과 값비싼 명품 가방 구매 영수증을 화면으로 바라보며 저는 짐승처럼 끄끄거리며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제 연약한 눈물은 딱 그 처절했던 밤까지만 흘리기로 독하게 마음먹었습니다. 불안해서 잠을 뒤척이는 우리 예린이와 준영이의 뺨을 쓰다듬으며 저는 피가 나도록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부모님을 짓밟은 것도 모자라 아무 죄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저 더러운 두 인간을 절대 이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밤이 하얗게 새고 아침 햇살이 거실을 비출 때쯤 남편이 안방 문을 열고 부스스한 얼굴로 걸어 나왔습니다. 어우, 피곤해. 당신 아침부터 밥도 안 차리고 노트북 켜놓고 뭐해? 나 목마르니까 차가운 물 한 잔만 빨리 떠다 줘. 전날 다른 여자와 뒹굴고 와서 아무렇지 않게 저를 하녀 부리듯 뻔뻔하게 명령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조용히 엑셀 창을 내리고 노트북 화면을 덮었습니다. 알았어. 당신 어제 밖에서 일하느라 많이 피곤했나 보네. 내가 아주 시원하게 속 뻥 뚫리는 얼음물로 가져다 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을 향해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시퍼렇게 벼려지고 있는 이 끔찍하고 날카로운 복수의 칼날을 남편은 지금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겠죠. 저는 더 이상 남편만 바라보며 바보처럼 순종하고 인내하던 전업주부 김희수가 아닙니다. 적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어 단 한 푼의 자비조차 없이 완벽하게 짓밟아버리던 과거 대기업 기획실의 괴물 에이스가 드디어 깊은 잠에서 깨어난 것입니다. 그 지옥 같았던 진실의 밤이 지나고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분노를 내색하거나 흔들리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죠. 낮에는 평범하고 순종적인 전업주부처럼 밀린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잠든 캄캄한 새벽에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차곡차곡 완벽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과 상간녀와 주고받은 은밀한 대화 내용 그리고 블랙박스에 찍힌 모텔 출입 영상까지 모두 모았죠. 제 노트북의 비밀 폴더는 그 더러운 두 인간을 지옥으로 보낼 폭탄들로 빈틈없이 채워지고 있었어요. 속에서는 매일같이 천불이 끓고 피눈물이 흘렀지만 저는 짐승처럼 숨을 죽이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시댁의 연례 행사이자 제 손목이 부서지는 대규모 김장이 있는 날이었죠. 아침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안방 화장대에 올려둔 제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발신자는 보나 마나 고약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너는 대체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길래 아직도 안 오고 자빠졌어. 전화를 받자마자 고막을 찌르는 시어머니의 앙칼진 호통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네 시어미는 무채 썰고 갓 다듬고 있는데 며느리라는 년이 팔자 좋게 늦잠이나 자고 있어? 올해는 배추가 무려 70폭이니까 당장 튀어와서 그 큰 고무대야에 소금물 풀고 배추부터 절여. 그리고 올 때 네 남편 먹이게 수육용 흑돼지 삼겹살 2근 최고급으로
끊어오는 거 절대 잊지 말고. 시어머니는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명령을 퍼부은 뒤 전화를 뚝 끊어버리셨습니다. 배추 이름폭이라니 정말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다 터져나왔습니다. 매년 김장철마다 저는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그며 삭신이 부서져라 이름포기를 담갔습니다. 제가 차가운 눈으로 전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리며 일어난 남편이 짜증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아직도 옷 안 입고 뭐해? 엄마가 아침 일찍부터 부르시는데 왜 눈치 없이 꾸물거리고 있어? 빨리 대충 입고 나가서 정육점 들렀다가 엄마 집으로 가. 나 오늘 오후에 회사 팀장들하고 스크린 골프 약속 있으니까 오전 중에 김장 다 끝내놓고 상 차려놔. 남편은 하품을 쩍쩍 해대며 침대에 다시 벌러덩 드러 누웠습니다.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얼굴을 보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한 달 동안 꾹꾹 눌러 담았던 거대한 화라산이 마침내 무섭게 폭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남편을 향해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거길 왜 가? 제 입에서 나온 예상치 못한 싸늘한 반말에 남편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쳐다보았죠. 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어? 내가 거길 왜 가냐고 물었잖아. 미쳤어? 그 마음씨 더러운 사람들이 사는 시댁을 내가 왜 가? 나는 오늘부터 그딴 노예 같은 김장 안 할 거니까 당신 엄마 먹을 김치는 당신이 직접 가서 담그든가 평생 사 먹으라고 해.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얼굴을 시뻘겋게 붉히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감히 우리 엄마한테 마음씨가 더럽다고? 하늘 같은 시어머니가 부르시면 며느리가 기어가서라도 일손을 돕는 게 당연한 도리지 어디서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말대꾸야. 남편이 제 코앞까지 다가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똑바로 남편의 눈을 응시했습니다. 당연한 도리. 당신은 한 달 전 우리 아빠 생일 때 냄새나는 처갓집이라고 모욕하면서 안 갔잖아. 낡은 아파트 냄새나서 밥이 안 넘어간다며 피곤하니까 안 간다고 했지. 나도 오늘 피곤해서 당신네 그 구질구질한 집구석 가기 싫으니까 당신 혼자 다녀와. 내 금쪽 같은 주말을 당신 엄마 배추 치대는데 쓸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말고. 남편은 제가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감히 대기업 팀장인 내 본가를 냄새나는 니네 처갓집에다 갖다 대? 냄새나는 처갓집보다 더러운 게 당신네 집구석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종년 부리듯 하면서 자기 아들 바람 피우는 거나 감싸고도는 그 썩어빠진 시댁을 내가 왜 가야 하는데? 제 입에서 터져나온 바람이라는 두 글자에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것처럼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이라니. 너 갑자기 무슨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남편은 당황한 기색을 전혀 감추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내가 헛소리하는 건지 아닌지는 찔리는 당신이 더 잘 알겠지. 당신이랑 이유리 대리가 강남 5성급 호텔에서 뒹굴고 있을 때 나는 집에서 당신 먹일 전복죽 끓이고 있었어. 네가 밖에서 그 어린 후배년이랑 발정난 개처럼 붙어먹는 동안 내 엄마는 나한테 전화를 걸었지. 대기업 다니는 내 아들이 바깥일 하다 보면 밖에서 바람도 피울 수 있다며 나한테 소리를 지르더라. 이래도 내가 헛소리를 하는 것 같아? 제 또박또박하고 섬뜩한 폭로에 남편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저승사자라도 본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굳어버렸죠. 그게 대체 무슨 변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붕어처럼 입술만 헐떡거리는 남편을 향해 저는 아주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김장은 당신 혼자 가서 하라고 전해. 나는 이제부터 그 잘난 대기업 타이틀 믿고 갑질하는 더러운 시댁 식구들 수발드는 짓은 2번 다시 안 할 거니까. 당신이 그렇게 물고 빠는 예쁜 이유리 대리 데려가서 배추 이름 포기 싹 다 절이라고 하든가. 안방 한가운데 선 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섭도록 단단했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숨막히게 올감했던 착한 며느리 그리고 헌신적인 아내라는 역겨운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버리는 짜릿한 순간이었죠. 더 이상 저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 무조건 인내하며 눈물을 삼키던 바보 같은 김희수가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잔혹한 심판을 위해 저는 아주 깊고 차가운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제 폭로에 얼어붙었던 남편의 얼굴이 이내 수치심과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의 가장 더러운 밑바닥을 들켰다는 사실에 이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이죠. 너 이 미친 여편니가 아침부터 어디서 헛소리를 짓거려. 네가 집구석에만 박혀있더니 아주 소설을 쓰는구나. 남편은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더니 급기야 손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감히 저를 때리기라도 하겠다는 듯 커다란 손바닥이 제 뺨을 향해 허공을 무섭게 갈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도리어 턱을 꼿꼿하게 치켜들며 남편을 매섭게 노려보았어요. 쳐봐. 어디 한번 쳐보라고. 네가 밖에서 그 어린 여자랑 더러운 짓거리 한 거 들키니까 이제 마누라까지 패려고? 네가 내 몸에 손 떼는 순간 폭행 진단서까지 추가해서 아주 영혼까지 탈탈 털어줄 테니까 칠 수 있으면 쳐봐. 제 서늘하고 도끼 품은 눈빛에 완전히 압도당한 남편은 치켜들었던 손을 부들부들 떨며 허공에 멈췄습니다. 차마 저를 때리지는 못하고 분에 못 이겨 씩씩거리며 숨만 거칠게 몰아쉬더군요. 너 진짜 돌았구나. 증거도 없이 어디서 멀쩡한 생사람을 잡아. 내가 무고죄로 너 당장 고소할 줄 알아.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뻔뻔하게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어이가 없어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증거? 네가 그렇게 간절하게 원한다면 내 2눈으로 똑똑히 보여줄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을 빠져나와 넓은 거실로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남편은 허둥지둥 제 뒤를 쫓아오며 계속해서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어딜 가? 내 말 아직 안 끝났잖아. 저는 거실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노트북을 열고 미리 연결해둔 텔레비전 전원을 켰습니다. 커다란 거실 텔레비전 화면이 번쩍하고 켜지자마자 제가 한 달 내내 밤새도록 정리해 둔 파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저는 일말의 망설임 없이 블랙박스 영상 파일 하나를 재생시켰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로 남편과 이유리 대리의 역겨운 목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빠, 나 오늘 저기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고 싶어. 우리 유리가 원한다면 오빠가 당장 결제해야지. 화면 속에서 남편은 징그럽게 웃으며 그 여자의 볼에 쪽쪽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남편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 캡처 사진들이 슬라이드 쇼처럼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때? 이래도 내가 혼자 미쳐서 소설을 쓰는 것 같아? 이래도 명예훼손으로 나를 고소할 건지 내 눈 똑바로 보고 한번 대답해봐. 제 날카로운 호통에 남편은 마치 지옥에서 온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텔레비전 화면을 가리키며 덜덜 떨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네가 이걸 대체 어떻게 내 뒤를 미행하고 캔 거야? 자신의 완벽했던 거짓말과 더러운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 남편은 변명조차 잊은 채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진짜 비극은 바로 그 순간 잔인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거실에서 오가는 고성과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여자의 교태 부리는 목소리에 놀란 아이들이 방문을 열고 나온 겁니다. 엄마, 아침부터 대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눈을 비비며 거실로 걸어 나오던 중학생 첫째 예린이와 초등학생 둘째 준영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춰 섰습니다. 아이들의 시선은 거실 한가운데서 번쩍이고 있는 커다란 텔레비전 화면에 그대로 꽂혀버렸죠. 화면 속에서는 아이들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던 듬직한 아빠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이 끔찍한 진실을 날것 그대로 보게 된 것이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팠지만 서둘러 화면을 끄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이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아빠가 얼마나 위선적이고 짐승만도 못한 인간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순식간에 거실에는 쥐 죽은 듯이 숨막히고 무거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지금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젊은 여자 누구야? 막내 준영이가 겁에 잔뜩 질린 목소리로 덜덜 떨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그럴 리 없다는 듯이 간절하게 남편을 쳐다보는 준영이의 눈망울에는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맺혀 있었어요.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텔레비전 전원 코드를 미친 듯이 거칠게 뽑아버렸습니다. 아, 아니야. 준영아, 이거 다 엄마가 오해한 거야. 아빠가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난 거래처 사람이야. 허둥지둥 아이들에게 다가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남편의 모습은 참으로 처참하고 우스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평소에도 영특하고 눈치가 빨랐던 사춘기 첫째 예린이는 이미 모든 끔찍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한 뒤였습니다. 예린이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편을 향해 벌레를 보듯 혐오스럽다는 표정으로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오해? 아빠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로 보여? 방금 저 여자가 아빠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징그럽게 안기는 거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다 봤어. 예린이의 날카로운 외침이 무거운 거실 공기를 예리하게 베고 지나갔습니다. 우리한테는 맨날 피곤하다고 짜증만 내고 밥 먹을 때도 귀찮다며 말 한마디 안 섞었잖아. 엄마가 아빠 때문에 매일 밤 몰래 화장실에서 소리 죽여 우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그런데 밖에서 우리 몰래 다른 여자랑 저런 더러운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야? 아빠 정말 최악이야. 아빠 정말 실망이야. 예린이의 차가운 원망이 섞인 외침에 남편은 마치 커다란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아끼고 자랑스러워하던 딸의 입에서 나온 멸시와 혐오의 단어들은 남편의 오만한 자존심을 단숨에 산산조각 내기에 충분했죠. 예린아, 아빠가 다 자세하게 설명할게. 네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거 절대 아니야. 남편이 애타게 예린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예린이는 남편의 손을 소름 끼친다는 듯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 충격적인 광경에 옆에 서 있던 준영이마저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엉엉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아빠 진짜 나빠. 우리 불쌍한 엄마 그만 괴롭히고 저리 가. 준영이는 눈물 콧물을 쏟으며 제품으로 쏜살같이 달려와 덜덜 떨며 안겼습니다.
저는 제 품에 안긴 준영이의 작은 등을 단단하게 감싸 안고 예린이를 제 등 뒤로 보호하듯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아이들의 차가운 시선과 경멸에 남편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장으로서의 권위와 대기업 팀장이라는 알량한 허세로 온 집안을 쥐락펴락하던 그 교만했던 남자는 이제 이 집에 없었습니다. 그저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버림받고 발가벗겨진 초라하고 역겨운 불륜남 한 명만이 거실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을 뿐이었죠. 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에 안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푹 숙인 남편을 아주 차갑고 서늘한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은 남편은 아이들의 차가운 경멸에 충격을 받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아 올린 알량한 대기업 팀장이라는 허울 좋은 가면이 가족들 앞에서 완벽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무거운 침묵만이 짓누르던 거실 한가운데서 갑자기 날카로운 휴대폰 벨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렸습니다.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글자가 신경질적으로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아마 제가 김장을 하러 오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시어머니가 따지려고 전화를 건 것이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사시나무 떨듯 손을 떨며 휴대폰을 바라만 볼 뿐 감히 전화를 받을 엄두조차 내지 못하더군요. 저는 쓰러져 있는 남편을 밀쳐내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어 당당하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 기능을 켜서 온 가족이 그 천박한 목소리를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야, 이 썩을 놈아. 너희 부부는 대체 애미를 뭘로 보길래 감히 김장날에 코빼기도 안 비치고 지랄들이야. 동네 사람들 보기에 며느리 단속 하나 못하는 시어미로 만들 작정이야? 당장 그 게으른 여편네 머리채라도 끌고 오지 못해. 수화기 너머로 악다구니를 쓰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우리 두 아이는 겁을 먹고 제 등 뒤로 더 바짝 숨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손을 꽉 쥐어주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안 갑니다. 아니, 앞으로 평생 어머님 댁에 발걸음할 일 없을 테니까 며느리 단속 타령은 그만하시죠. 제 당돌한 대꾸에 시어머니는 기가 막힌다는 듯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뭐야? 너 지금 시어미한테 그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말본세야. 내가 오늘 맹세코 내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당장 튀어와. 저는 시어머니의 그 상스러운 협박에 콧방귀를 뀌며 통쾌하게 맞받아쳤습니다. 머리털을 뽑으시려거든 제가 아니라 어머님의 그 자랑스러운 대기업 아들 머리털이나 다 뽑으세요. 당신 아들이 지난 1년 동안 회사 어린 후배년이랑 발정난 개처럼 바람 피우고 돌아다녔거든요. 저는 방금 그 더러운 불륜 증거들 다 확인했고 이제 이 인간이랑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추 이름 포기는 어머님이 그 잘난 아들이랑 상간녀 불러서 셋이 오순도순 담그시라고요. 제 입에서 튀어나온 폭탄 선언의 전화기 너머에서는 쨍그랑하고 스텐데아가 엎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바람. 우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시어머니는 너무 놀라 말을 더듬으시더니 이내 본성을 드러내며 아주 기상천외한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남자가 바깥일하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아서 밖에서 여자 좀 만날 수도 있지. 그깟 일로 대기업 다니는 내 귀한 아들을 이혼남으로 만들어? 여편니가 집구석에서 얼마나 지질이 궁상으로 못나게 굴었으면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돌았겠어. 다 네가 남편 기 팍팍 죽이고 내조를 똑바로 못해서 벌어진 일 아니야.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불륜을 저질러 가정을 파탄냈는데도 오히려 며느리 탓을 하는 저 끔찍한 뻔뻔함이라니요. 거실에서 그 말도 안 되는 적반하장을 듣고 있던 우리 첫째 예린이마저 기가 차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휴대폰을 꺼내어 통화 녹음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빨간불이 깜빡이며 시어머니의 망언이 하나하나 전부 녹음되기 시작했죠. 아들이 불륜을 저질러도 며느리 탓이라는 말씀이시죠? 며느리가 못나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5성급 호텔에서 뒹굴고 다녔다는 그 말씀 지금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저는 감정을 쏙 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시어머니의 폭언을 유도했습니다. 당연하지. 어디서 남편 하늘 같은 줄 모르고 눈을 똑바로 뜨고 꼬박꼬박 말대꾸야. 네가 칠칠맞게 구니까 우리 아들이 눈을 돌린 거잖아. 너 당장 짐 싸서 내 그 냄새나는 친정 구석으로 꺼져버려. 시어머니의 악에 바친 고함이 끝나자마자 저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아주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조복자 여사님, 방금 하신 그 훌륭하신 말씀들 제 휴대폰에 토씨 하나 안 빠지고 전부 녹음했습니다. 이 녹음본이 나중에 위자료 산정할 때 법정에서 아주 큰 도움이 되겠네요. 조복자 여사님 덕분에 제가 받을 위자료가 쑥쑥 올라가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그제야 자신이 무슨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달은 시어머니는 다급하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뭐 녹음? 너 이 독사 같은 년이 감히 시어미 목소리를 몰래 녹음해? 당장 지우지 못해.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의 발악을 시원하게 무시하고 통화 종료 버튼을 매몰차게 눌러버렸습니다. 뚝 하고 끊어진 전화기에서는 더 이상 그 더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았죠. 저는 바닥에 떨어진 남편의 휴대폰을 발로 툭 차서 남편의 코앞으로 밀어버렸습니다. 들었지? 내 엄마가 나보고 당장 이 집에서 꺼지란다. 하지만 어쩌나. 이 집 명의는 우리 둘 공동으로 되어 있고 유책 배우자는 나한테서 단 한 푼도 빼앗아 갈 수 없는데 말이야. 저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떠는 남편을 향해 손가락으로 현관문을 가리켰습니다. 꺼져. 네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엄마 집으로 당장 꺼지라고. 그리고 내일부터 내 변호사가 너랑 내 상간녀한테 아주 두툼한 소장을 보내줄 테니까 기대해도 좋아. 남편은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은 듯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지가랑이를 덥석 붙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잠깐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 대기업 팀장이야. 여기서 이혼당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어. 가족이 깨지는 것보다 자신의 얄팍한 체면을 먼저 걱정하는 그 이기적인 밑바닥에 저는 구역질이 다 쏠렸습니다. 이거 안 나? 더럽고 냄새나니까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벌레 떨쳐내듯 거칠게 뿌리치고는 아이들의 어깨를 감싸 안고 안방으로 쌩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는 자신의 머리칼을 쥐어뜯으며 괴성 섞인 후회의 울부짖음을 토해내는 남편의 처절한 곡소리만이 비참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15년의 희생을 짓밟은 자들에게 내리는 완벽하고도 자비 없는 진짜 복수는 이제 막 그 화려한 막을 올렸을 뿐입니다. 안방 문을 굳게 닫고 들어온 저는 두 아이를 품에 꼭 안고 한참을 말없이 등만 토닥였습니다. 제 품에 안겨 훌쩍이던 막내 준영이가 퉁퉁 부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아주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엄마, 나는 죽어도 아빠랑 안 살아. 무조건 엄마랑만 살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소리 지르고 딴 여자랑 노는 거 다 봤으니까 나는 이제 아빠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엄마가 우리 버릴까봐 너무 무서웠어.
그 어린 핏덩이의 입에서 나온 결연한 선언에 제 가슴은 미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뜨거운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춘기라 툭하면 방문을 닫고 들어가던 첫째 예린이도 눈물을 훔치며 제 손을 양손으로 꼭 쥐어주었어요. 엄마, 엄마 그동안 아빠랑 친할머니한테 무시당하면서 우리 때문에 꾹꾹 다 참고 산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이제 우리 눈치 보지 말고 엄마 맘대로 다 해. 아빠같이 쓰레기 같은 인간은 버려버리고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재판 가면 나랑 준영이가 판사님한테 아빠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똑똑히 다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리는 세상이 두 쪽 나도 무조건 엄마 편이야. 평소 제가 아이들을 위해 바친 15년의 헌신과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은 삐뚤어진 아빠의 권위 대신 늘 곁에서 자신들을 묵묵히 지켜준 엄마의 맹목적인 사랑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선택해 주었거든요. 굳게 닫힌 방문 밖에서는 남편이 문고리를 철컥거리며 애타게 용서를 구하는 소리가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가 잠시 미쳤었나 봐. 예린아 준영아 제발 문 좀 열어봐. 아빠가 진짜 죽을 죄를 지었어. 제발 내 이야기 좀 들어줘. 하지만 우리 셋 중 그 누구도 남편의 비굴하고 가증스러운 목소리에 단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이 되어야 할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당한 남편은 거실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을 뿐이었죠. 그렇게 짐승의 곡소리를 자장가 삼아 아이들을 안심시켜 재운 뒤 저는 곧바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다음 전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닦아낸 제 눈빛은 과거 대기업 전략기획실 시절 그 누구보다 냉철했던 에이스의 모습으로 완벽하게 돌아와 있었어요. 저는 새벽 내내 잠든 인맥들을 총동원하여 과거 회사 동기들과 선배들에게 은밀하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선배님, 늦은 시간에 죄송해요. 저 기획실 희수예요. 다름이 아니라 국내에서 재산 분할과 상간녀 소송으로 가장 악랄하고 자비 없기로 소문난 이혼 전문 변호사 좀 섭외해 주세요. 수임료는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으니 무조건 남편과 상간녀의 피 말리는 독한 법무법인으로 부탁드립니다. 대기업 기획실 출신들의 정보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죠. 날이 밝기도 전에 강남에서 승률 1위를 자랑하는 최고의 독사 변호사와 미팅 약속이 단숨에 잡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저는 어제 정리해둔 파일과 증거들을 몽땅 챙겨 들고 변호사 사무실로 쳐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이민 방대한 양의 엑셀 파일과 완벽하게 분류된 블랙박스 영상들을 보며 산전수전 다 겪은 변호사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답니다. 김희수 씨, 제가 수많은 이혼 소송을 맡아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고 치밀하게 외도 증거와 자금 추적을 해오신 의뢰인은 맹세코 처음 봅니다. 보통은 감정에 휩싸여서 남편분 머리채부터 잡으시는데 이 정도 증거 자료면 법정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벌거벗겨질 겁니다. 변호사의 극찬에 저는 조금도 웃지 않고 더욱 날카롭게 눈을 빛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단순한 이혼이 아닙니다. 그 인간이 저 이율이라는 상간녀한테 쏟아부은 공동재산을 단 1원짜리 하나까지 싹 다 추적해서 회수해 주세요. 저한테는 식비 아껴 쓰라고 윽박지르면서 지들끼리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긁은 카드 결제네요. 기념일이랍시고 사다 바친 500만 원짜리 명품 가방 영수증, 그리고 저 여자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 할부금까지 전부 제 남편 통장에서 다달이 빠져나간 증거들 여기 날짜별로 다 정리해 뒀습니다. 이건 가정경제를 파탄낸 명백한 공동재산 은닉 및 횡령 아닙니까?
제가 또박또박 짚어내는 완벽한 논리의 변호사는 안경을 치켜 올리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수백억 예산을 주무르던 기획실 과장의 치밀한 짬바가 바로 이럴 때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어요. 남편이 지난 1년 동안 밖으로 빼돌려 상간녀에게 바친 돈의 액수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거대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압류 신청부터 속전속결로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간녀의 월급 통장과 전세 보증금까지 모조리 묶어버릴 아주 무서운 법적 덫을 사방에 촘촘하게 놓기 시작했죠. 이제 남편과 상간녀는 제가 쳐놓은 튼튼한 거미줄에 걸려 파닥거리는 한낱 가련한 벌레 신세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며칠 뒤 법원에서 날아온 어마어마한 두께의 소장과 가압류 통지서를 회사에서 받아든 남편은 사색이 되어 집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부술듯이 열고 들어온 남편의 두 눈은 공포와 분노로 시뻘겋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야, 김희수. 너 진짜 나랑 끝까지 해보자는 거야? 내 월급 통장이며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며 전부 가압류를 걸어버리면 나는 당장 숨통 막혀서 어떻게 살라고. 너 이 소장 안 거두면 나 진짜 미쳐버릴지도 몰라. 핏대를 세우며 악을 쓰는 남편을 향해 저는 여유롭게 커피 한 모금을 마시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떻게 살긴 어떻게 살아. 네가 그렇게 물고 빠는 예쁜 이유리 대리한테 가서 밥 달라고 애원해봐. 아 참. 그 어린 상간녀 회사 책상으로도 오늘 아침에 내용 증명 싹 다 날아갔을 텐데 확인은 해봤니? 아마 내일 아침이면 대기업 영업본부 팀장과 직속 후배의 세기의 불륜 스캔들이 사내 익명 게시판을 아주 뜨겁게 장식할 텐데 말이야. 너희 둘 다 회사에서 얼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봐 줄게. 제 차가운 조롱에 남편은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다리가 풀려 바닥에 철퍼덕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자신의 화목했던 가정은 물론이고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대기업 팀장이라는 밥줄마저 끊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바들바들 떨리는 남편의 초라한 어깨를 자비 없이 내려다보며 저는 무자비한 심판의 도끼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저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간 지옥문 입구에서의 가벼운 환영 인사일 뿐입니다. 제 예상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남편과 상간녀가 다니는 대기업 사내 익명 게시판은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제가 보낸 완벽한 증거 자료와 내용 증명이 회사 인사팀에 접수되자마자 입산 직원들을 통해 소문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 겁니다. 영업본부 박 팀장이 까마득한 직속 후배 이유리 대리와 1년 넘게 불륜을 저질렀다는 글이 게시판 인기글 1위를 장식했습니다. 회사 돈으로 법인 카드를 긁어가며 5성급 호텔을 들락거렸다는 자극적인 댓글들이 수백 개씩 쏟아졌어요. 평소 후배들에게 깐깐하게 굴며 고상한 척을 다하던 남편의 위선적인 민낯이 전 직원 앞에 발가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대기업 기획실 출신인 제가 그 회사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기에 터뜨릴 수 있었던 아주 치명적인 급소였죠. 상하 관계의 직원이 얽힌 사내 불륜 스캔들은 회사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징계 사안입니다. 결국 인사팀의 거센 압박을 견디지 못한 상간녀 이유리는 짐을 싸서 쫓기듯 권고사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회사 1층 로비 한가운데서 두 불륜 남녀가 벌인 천박한 진흙탕 싸움은 아직도 회사 사람들의 술안주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오빠가 나 끝까지 책임진다며.
나 지금 당장 오빠 와이프가 청구한 위자료 수천만 원 물어내게 생겼는데 내 통장 잔고 싹 다 묶인 거 안 보여? 당장 내 보증금 가압류 푼다고 말해. 상간녀가 악을 쓰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남편도 질세라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야, 나도 지금 내 와이프한테 내 월급 통장까지 싹 다 압류당해서 당장 점심 사 먹을 돈 10,000원 한 장 없어. 네가 나한테 명품 가방 사달라고 조르지만 않았어도 내가 횡령으로 꼬투리 잡힐 일은 없었을 거 아니야. 본색을 드러낸 남편의 찌질한 핑계에 상간녀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얼굴에 침을 뱉다시피 쏘아붙였습니다. 미쳤어? 내가 늙고 배 나온 아저씨를 대체 뭘 믿고 만나? 오빠가 팀장 백으로 나 승진시켜주고 돈 펑펑 쓰니까 만나준 거지 돈줄 다 끊긴 빈털터리를 내가 왜 만나? 징그럽게 질척거리지 말고 다신 내 눈앞에 띄지 마. 그 독설을 끝으로 상간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떠나버렸고 남편은 수많은 직원의 비웃음 속에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돈으로 쌓아 올린 그 알량하고 역겨운 모래성 같은 사랑의 끝은 이토록 허무하고 추잡했습니다. 그렇게 직장에서도 철저하게 매장당한 남편은 매일 밤 술에 떡이 되어 집 문을 두드리며 제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단호하게 바꿔버리고 단 한 번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드디어 본격적인 재산 분할과 이혼을 위한 피 말리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철저하게 저를 위한 완벽한 동무대나 다름없었죠. 판사님은 제가 제출한 두꺼운 엑셀 파일과 영수증 내역을 보며 혀를 내두르셨습니다. 피고, 배우자가 알뜰하게 모은 공동재산을 상간녀와 외도를 하며 무단으로 탕진한 정황이 이렇게나 명백합니다. 게다가 자녀들 앞에서 폭언을 행사하고 가정을 파탄낸 유책 사유가 너무나 뚜렷하네요. 엄격한 판사님의 호통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표정으로 바들바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는 저의 완벽한 압승이었습니다. 남편의 명백하고도 악질적인 유책 사유가 전부 인정되었거든요. 법원은 남편이 상간녀에게 쏟아부은 돈을 전부 공동재산의 손실로 인정해 남편의 몫에서 가차없이 제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제가 아이들과 살고 있는 이 넓은 아파트의 명의는 온전히 제 차지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편은 제게 막대한 위자료와 매달 꼬박꼬박 두 아이의 양육비까지 지급해야 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상간녀 역시 수천만 원의 상간 소송 위자료 판결을 받고 신용불량자 위기에 처했다는 통쾌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던 날 텅 빈 집안에서 남편은 자신의 초라한 짐을 주섬주섬 싸며 제게 마지막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이 나이에 회사에서도 찍히고 통장엔 빚만 산더미인데 나보고 대체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야. 예리나 준영아 아빠가 미안해. 제발 엄마한테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말 좀 해줘. 남편은 짐가방을 껴안고 무릎을 꿇은 채 아이들을 향해 눈물 콧물을 흘리며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린이는 아주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로 남편을 쏘아보며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가 왜? 우리는 아빠 같은 사람 몰라. 우리 엄마 괴롭힌 나쁜 아저씨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 준영이 역시 남편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제 등 뒤에 꼭 숨어서 고개를 돌려버렸죠. 자식들에게조차 완벽하게 버려진 남편의 얼굴은 흡사 영혼이 빠져나간 송장처럼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팔짱을 낀 채 그 구질구질한 남편의 몰골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갈 데가 왜 없어?
당신 훌륭하신 엄마네 집 있잖아. 냄새나는 처갓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잘난 당신 본가로 당장 꺼져. 다시는 내 새끼들 앞에 그 더러운 낯짝 들이밀 생각하지 말고. 저는 자비 없이 남편의 등짝을 떠밀어 현관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남편이 현관 밖으로 밀려나는 순간 쾅 하고 무겁게 닫히는 철문 소리가 제 귓가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15년 동안 나를 억눌렀던 더러운 굴레와 족쇄를 끊어내고 완벽한 자유를 되찾은 승리의 팡파르였습니다. 저는 문고리를 굳게 걸어 잠그고 뒤돌아서서 두 아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남편이 초라한 캐리어를 끌고 쫓겨난 지 어느덧 반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흘렀습니다. 가끔 건너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남편과 시어머니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하더군요. 막대한 위자료와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잔치로 남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두 사람은 결국 보증금 없는 낡고 비좁은 월세 원룸으로 쫓겨났습니다. 대기업 팀장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쫓겨난 남편은 재취업은커녕 매일 밤 술에 찌들어 폐인처럼 살고 있답니다. 며칠 전에는 제 휴대폰으로 알지도 못하는 번호가 떠서 무심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수화기를 귀에 대자마자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제 고막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어쩌다 저런 등신 같은 놈을 낳아서 늙은 나이에 이 좁아터진 방구석에서 고생을 한담. 내 친구들은 다들 며느리가 사주는 밥 먹고 여행 다니는데 나는 다 늙어서 아들내미 뒤치다꺼리나 하고 자빠졌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앙칼진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어머니 조복자 여사님이었습니다. 엄마는 제발 그 입 좀 다물어. 엄마가 옆에서 내 마누라 잡고 쥐흔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혼당할 일은 없었잖아. 다 엄마가 냄새나는 처갓집이라고 무시하라고 부추겨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망한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는 냄비가 우당탕 구르는 소리와 함께 두 모자가 서로를 원망하며 짐승처럼 악을 쓰는 소리가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이 호로 자식이 바람 피우고 다닌 게 왜 내 탓이야? 네가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돈 다 퍼주다가 이 꼴 난 거면서 어디서 애미 탓을 해? 너 당장 나가 되져버려 이 쓸모없는 놈아.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며 눈치를 보았을 그 목소리들이 이제는 한편의 우스꽝스러운 막장 코미디 프로처럼 들리더군요. 저는 혀를 찢찢 차며 아주 여유롭고 상냥한 목소리로 대꾸해 주었습니다. 두 분 아주 사이좋게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며느리였던 사람으로서 참 다행이네요. 앞으로도 평생 그렇게 좁은 방에서 두 분이서 꼭 끌어안고 지독하게 서로 원망하면서 백년해로 하시길 바랍니다. 아 참 월세 낼 돈도 없으실 텐데 아까운 전화비 쓰지 마시고 푹 쉬세요. 저는 아주 통쾌하게 소리내어 웃으며 미련 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가차없이 눌러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르는 번호는 아예 수신 차단을 해버렸고 그 쓰레기 같은 두 사람의 소식은 제 찬란한 인생에서 완벽하게 지워버렸습니다. 그 끔찍한 인간들이 사라진 우리 집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와 따뜻한 웃음꽃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저는 예전 대기업 전략기획실에서 밥 먹듯이 야근하며 발휘했던 제 명석한 능력을 다시 꺼내어 거실에 작은 공부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이들 몇 명을 데리고 조촐하게 시작한 소수 정예 그룹 과외였죠. 하지만 기획실 에이스 출신다운 저만의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꼼꼼한 성적 관리 시스템이 깐깐한 엄마들 사이에서 엄청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문제만 풀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멘탈과 스케줄 관리까지 완벽하게 책임졌거든요. 불과 석 달 만에 대기 번호표를 뽑고 몇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제 공부방은 동네에서 가장 유명하고 인기 있는 학원이 되었습니다. 매달 제 통장에 두둑하게 찍히는 놀라운 수입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능력 있고 빛나는 사람이었는지 매일매일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가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거실 소파에 앉아 쉬는 날이면 우리 예린이와 준영이가 다투어 달려와 제 어깨를 주물러 준답니다. 엄마, 오늘도 늦게까지 우리 가르치느라 엄청 고생 많았지? 내가 나중에 어른 돼서 훌륭한 사람 되면 돈 엄청 많이 벌어서 엄마 평생 호강시켜 줄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어깨를 꾹꾹 안마하는 준영이의 머리를 쓰다듬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배가 부르고 행복합니다. 우리 엄마는 얼굴도 엄청 예쁜데 일도 진짜 똑 부러지게 잘해. 나도 나중에 크면 꼭 엄마처럼 꿀리지 않고 멋지고 당당하게 사는 커리어 우먼이 될 거야. 예린이의 따뜻하고 든든한 응원 한마디에 저는 지난 15년간 숨죽여 울었던 억울한 세월을 완벽하게 보상받는 기분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다리고 가슴 설레었던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제 공부방 첫 달 수익금으로 사랑하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제주도로 3박 4일 효도 여행을 떠나는 날이거든요. 제주도에 도착해서 렌터카를 몰고 에메랄드빛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풀빌라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신 아버지는 으리으리한 숙소의 풍경과 야외 수영장을 보시더니 입을 떡 벌리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우리 예쁜 딸 덕분에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이런 대궐 같은 곳에서 잠도 다 자보고 호강을 누리네. 정말 고맙고 장하다 우리 희수야. 네가 그 모진 일 다 이겨내고 보란듯이 씩씩하게 잘 살아주어서 이 애비는 이제 소원이 없고 더 바랄 게 없어. 아버지의 깊게 팬 주름진 눈가에 맺힌 감동의 눈물을 보며 저 역시 가슴이 뭉클해져 왈칵 눈물이 쏟아질 뻔했습니다. 옆에 서 계시던 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고 소리 없이 붉어진 눈시울을 훔치셨죠. 아빠 엄마. 그동안 못난 사위 녀석 때문에 뒤에서 남몰래 마음고생 많으셨죠. 앞으로는 제가 아빠 엄마 두 분 세상에서 제일 편안하고 남부럽지 않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절대 아프지 마시고 저랑 우리 예린이 준영이 예쁘게 크는 거 오래오래 곁에서 지켜보셔야 해요.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거칠어진 손을 양손에 꼭 쥐고 세상 그 누구보다 환하고 예쁘게 웃어 보였습니다. 시원하게 불어오는 제주의 맑은 바닷바람이 제 머릿결을 상쾌하게 흩트리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깊은 상처에 얽매여 캄캄한 화장실에서 숨죽여 울던 나약하고 불쌍한 전업주부 김희수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끔찍하고 무거운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당당하게 내딛는 이 발걸음이 너무나도 가볍고 벅차오릅니다. 저 멀리 하얀 모래사장에서 까르르 웃으며 신나게 뛰어노는 예린이와 준영이의 목소리가 경쾌한 파도 소리를 타고 귓가에 들려옵니다. 엄마, 빨리 와서 예쁜 바다 구경에 빨리 와. 아이들의 해맑고 사랑스러운 부름에 저는 크게 손을 흔들며 모래사장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갔습니다. 저를 향해 부서지는 눈부신 햇살을 맞으며 짓는 저의 밝은 미소 위로 시리도록 푸른 제주의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제 앞에는 그 넓고 푸른 바다처럼 찬란하게 반짝일 경이로운 제2의 인생만이 아름답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